리플 측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스위프트 결제량의 14%를 해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리플 레저 시스템을 다 바꿔가고 있어요. 2017년 불장이 났을 때 리플 상승률은 자그마치 64,000%가 올랐어요. 디파이나 RWA 아시아 전략을 한국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디파이 쪽에 들어온 돈만 1억 3천만 불 정도 되고 이제 이것들이 스테이킹 이자 농사를 하게 되면 이게 유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겁니다. 과거처럼 반토막이 난다거나 반의 반토막이 나는 조정은 앞으로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리플도 지금 3대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를 봤을 적에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도 시장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정통 ETF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SEC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해 주는 건 아마 10월 하순경에 승인이 될 거고 이건 1940년 법에 이거해서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아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100% 현물을 갖고 있는 그런 ETF가 아니고 이거는 파생 상품이나 선물이나 옵션, 현물 등등을 해가지고 수익을 추정하는 ETF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ETF는 10월 하순경으로 예상되는 SEC 승인을 받던 그 ETF가 이제 본격적인데 XRP만 지금 그게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 ETF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최근엔 기업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관이든 기업이든 사람들이 현물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물을 투자하면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수탁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ETF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ETF가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금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비교하면 아직까지 XRP만 이게 없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나 기업 자금들이 두 코인에 비해서 이쪽은 아직 크게 유입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힘든데도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잘 견디고 있어요. 올 연말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나라는 게 사실은 지금 관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거시경제 흐름이 견조하게만 견뎌준다면 지금 정도로만 견뎌준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SEC에 신청된 ETF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 돼요. 그게 순차적으로 10월 말서부터 11월, 12월 사이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최 ETF 승인을 받아서 기관과 기업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한 10% 상승을 한다면 그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은 한 20%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는 XRP나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승인을 받아서 기관과 기업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은 더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11월서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고 통화정책으로 풀려나오는 유동성도 있고 그보다 더한 게 재정 팽창 정책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서 풀려나오는 돈이 더 많아요. 2조 2천억 달러면은 사실 팬데믹 사태 때 그 당시 2달 동안에 급히 푼 돈이 3조 4천억 달러거든요. 그 3조 4천억각 이후로 시행된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때 알트코인 시장에 불장이 한번 왔습니다. 결국은 돈의 힘으로 오는 건데 2020년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글로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2021년에 처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팍 치고 올라가더니 그 이후로 알트코인 전체가 불장이 한 번 와서 알트코인 같은 게 그 불장 때 평균 11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힘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야. 돈이 없을 적에는 주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사람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투자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올해 한 11월 이후서부터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리플은 전문가들이 몇 가지의 그 단계를 보는데 네. 그 단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 신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승인이 되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뭐 $50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하게 잡은 거고 $5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는 앞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도 갖고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 레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같이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리플을 채택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점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뭐 $100까지도 간다는데 이건 너무 허황된 수치고 그렇게 되면 한 $1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3단계는 본격적으로 대형 은행들이 XRP하고 리플 레저를 채택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리플의 가장 큰 장점은 ODL이라고 환전할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쓰임으로써 여태까지는 대형 은행들이 송금하면서 환전을 할 적에 그 통화들을 각국 상대 은행에 다 자기 구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유로화로 보내거나 엔화로 보내거나 위안화로 보내거나 뭐 페소화로 보내거나 그러면은 이러한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예상 수량만큼을 다 비축해야 되는데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쓰면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대형은행이 그거를 안 쓴 이유는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는데 잘못하면 2, 3일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XRP 가격이 변동이 되면 그 송금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 벌겠다고 그러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은행들이 그런 변동성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게끔 나름대로 거대한 풀을 만들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풀이 즉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특허를 출원했어요. 즉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리스크 없이 XRP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브릿지 통화로.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제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 또 한 번 점핑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1,000까지도 간다는데 이것도 뻥이고 한 $100까지는 어떻게 정말 최상이 되면 $100까지 열려 있는데 예. 일단 교수님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아니 $1,000까지 열려 있대. 그 은행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합류하면.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뻥인 것 같고 한 $100까지는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리플의 가장 큰 약점은 대형 은행들이 지금 안 쓴다는 거거든. 아직은 미심스러우니까.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 슬리피지를 방지해주는 특허가 출원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두 개씩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4단계 또 있어. 4단계가 뭐냐면 각국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쓸 적에 과거에는 미국의 소송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이걸 지원하는 쪽으로 들면은 다른 나라들이 특히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리플이 개발한 CBDC 플랫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되면 그게 또 한 단계 더 놓는데 가격은 이것도 너무 어이없게 $10,000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다 10배씩 뭐 하나 되면 10배네 일단.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자본시장의 모든 부분, 심지어는 부동산까지도 RWA로 이제 토큰화된 자산이 나오고 거기에 리플 레저나 XRP가 투입이 되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오른다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5단계로 분석을 해놨던데 저는 여기서 가격은 너무 뻥치고 있지만 그 추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행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본격적으로 대형은행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도입이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분야 자산시장의 모든 분야의 그 RWA 사업이나 DeFi 사업에 리플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론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리플은 송금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탄생한 목적이 아주 심플합니다. 여태까지는 리플한테 거는 기대는 스위프트라는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세상은 버티지 못할 거다. 궁극적으로는 언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빠르고 저렴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리플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이고 이건 사실 송금망도 아니고 통신망이에요. 통신을 받으면 자체 송금망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는 건 이 시스템이 그간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걸러주는데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자지원에서 전자지원으로 다이렉트 가는 거는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테러 자금 같은 게 미국 내로 쏟아져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구닥다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 시스템을 못 버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밀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야. 이게 공급인의 전자지갑과 수취인의 전자지갑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간에서 그러한 불법 자금 같은 걸 골라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이 막지 못합니다. 결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이 블록체인화 하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이 그 시장을 대체해버리든지 하는 이제 변화의 시기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느닷없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전체 결제액의 한 13% 된다는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하는 것도 과거에는 뭐 시용청을 거쳐서 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오고 갔던 이런 무역도 소액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와서 물건 떼어가는 사람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거래를 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금 시장이 빠른 기간 내에 대체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의 송금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이 같이 이걸 뺏어올 겁니다.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스위프트 결제량의 14%를 대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대체 속도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빠르게 대체해 나갈 거기 때문에 리플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말은 일부는 사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거의 무료로 송금하다시피 하고 빠르게 하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XRP로 이거를 할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나름대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어요.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과 XRP를 쌍으로 움직이는 페어 시스템으로 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나름대로 그 달러 시장의 송금을 장악해 가겠지만은 XRP와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되면 이거는 어떤 통화들에도 다 빠르게 송금이 돼요. 유로화 시장이건 엔화 시장이건 위안화 시장이건 그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파이 사업이나 RWA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리플이 기술 개발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송금에 특화된 코인이었지만은 이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전체에 대응하는 코인으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사이드 체인도 지난 6월 달에 장착을 해서 이더리움에서 그 쓰이는 RWA나 디파이를 이제는 리플 네트워크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디파이나 RWA를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기술을 리플 레저에 깔려하고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디파이 같은 시스템에도 지금 리플이 TVL이 지금 1억 3천만 달러인가 들어와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RWA 같은 것도 싱가포르의 DBS라는 동남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은행들이 이번에 RWA 토큰, MMF 그 시장을 추종하는 토큰을 만들어서 그거를 리플 레저 위에서 시행을 하면서 상품을 내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러한 RWA 시장이나 디파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리플 레저 신규 버전도 내놨는데 6월 달에 그게 6가지 기술 개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기관 친화형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들이나 기업이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과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 정신인 탈중앙화 이런 게 익명성 이게 사실은 자기들한테는 이게 껄끄름한 부분이야.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탈중앙화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거는 자칫하면은 그 은행들의 송금이나 이런 데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런데 리플이 이 기관들의 요구나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기관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리플 레저 시스템을 다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리플 레저에 덱스라는 탈중앙 거래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어. 그런데 이제는 승인받은 기관이나 개인들만 즉 안전한 신원 확인이 되고 모든 저거를 깔끔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 접속하게끔 그런 식으로 기관 친화형으로 모든 걸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생각하는 거는 대형 은행이나 기관들을 결국은 끌어들여야 승부가 나기 때문에 죄 그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진척이 되고 실제로 채택률이 얼만큼 높아지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설사 잘못 보내도 이걸 다시 회수할 수는 없어. 근데 리플은 요번에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냈어. 이건 기관들이 요청해서 만든 건데 잘못 보냈어. 그러면 회수도 할 수 있고 동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원하는 기술을 저에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 코인은 탄생 목적 자체가 다 틀려요. 비트코인은 정말 가치 저장 수단이야. 다른 돈들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이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인플레이션을 없애겠다라고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로 탄생한 게 리플이에요.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은 속도로 보내거나 블록체인을 만들면 하세월에 현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겠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싸고 빠르게 보내느냐에 중점을 둬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채굴이라는 게 없어. 비트코인은 한 번 채굴하려면 시간 굉장히 걸리는데 그래서 처음에 1000억 개의 XRP를 한꺼번에 생성하고 채굴을 중단시켰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초당 한 1,5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블록을 만드는 것도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좀 밀려서 20-30분 걸리면 누가 XRP로 결제를 하거나 이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블록을 검증하고 만들 적에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전 세계에 한 100만 명도 넘어요. 노드 수가 100만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리플은 노드 수를 딱 100개로 한정을 했어.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다 동의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해서 그중에서 믿을 수 있는 35명을 다시 추렸어. 신뢰 검증단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100% 동의가 아니고 그중에 80%만 동의하면은 확정된 걸로 검증된 걸로 확정을 해. 이 두 개로 그렇게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탄생할 때부터 중앙화로 탄생한 거야. 은행하고 결합해서 현대 금융 시스템을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려면은 우리는 중앙화,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중앙화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이러한 한계. 비트코인 어디를 보면 한계지. 저건 암호화폐도 아니지. 그런데 현대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은행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리플이 취한 고립질책이죠. 지금 은행 신청은 한 상태예요. 리플이 자유롭게 이제 모든 걸 하려면은 정식 은행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작년 말에 출시를 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일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를 $2억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과 XRP를 결합한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지금 발표를 한 게 지금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숫자만 해도 한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5위 안에 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쪽에 지금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시장의 최고 강자는 테더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테더는 문제가 있습니다. 테더는 정식 승인을 받은 코인이 아니야. 그리고 감추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담보 같은 게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안전한 달러 표시 자산, 즉 미국 국채를 위주로 한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테더는 이게 중국계 자본이다 보니까 중국 국채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채까지 다 집어넣어서 있는데 회사채가 어떤 부실 회사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국 직원들한테 지금 벌금도 많이 내고 결국은 유럽에서 2년 전에 미카라는 암호화폐 포괄법이 나왔는데 그것에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최상패당했습니다. 그래서 테더 철수했어요.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미국 의회가 요청하면 상장 폐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테더 스스로 지금 지니엑스 액트라는 미국의 포괄법이 이제 통과돼서 이게 이제 내년 후반부인가부터 이제 발효가 될 텐데 여기에 승인을 받은 자신이 없는 거야, 테더는. 그래서 테더가 지금 취한 정책은 뭐냐면 테더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쓰겠다. 그리고 미국에는 지니어스 액트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내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 되면 회사가 하나 설립되고 그 회사에서 USA 테더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예요. 반면에 서클이나 RLUSD는 미국의 승인을 받은 코인이에요. 리플의 RLUSD 같은 게 뉴욕 금융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시작 단계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지만 앞으로 3년 내에 이게 2조나 3조 달러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제대로 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승인을 받고 모든 걸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미국의 단기국채 위주로 간다는 거는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 스스로가 중국계 자본은 키울 생각이 없어. 그래서 미국 코인들을 밀어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USDC나 리플이나 페이팔 스테이블 같은 게 강하게 치고 나갈 수뿐이 없어요. 우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디파이나 RWA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채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게 부진하다는 얘기는 미래 사업이 부진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소송이 종결됐다고는 하지만 규제 부분에 불씨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개인들한테 판 거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들한테 판 거는 증권이라는 판례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서로 소송을 취하해서 싸움을 안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판례가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기관과의 거래도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리플의 사업이 최기관 대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 이제 불씨가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 선생님이 쥐고 있는 물량이 그거 덕분에 걱정이 탈중앙이면서도 저거 혹시 다시 살아나면 어쩌나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판례가 소송을 취하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한 거지 그 판례를 우리가 무효화시킨 게 아니다. 미국 SEC에서. 그리고 사실 리플의 약점은 생산량, 즉 갖고 있는 유통량이 너무 많아요. 1000억 개라는 숫자가. 스텔라르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00억 개를 생산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500개는 소각시켜버렸어요. 505개는. 근데 리플은 아직까지도 회사가 보유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들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크로 제들하고 잔금 장치를 쓰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매월 초에 10억 개씩만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쓸 만큼 쓰고 남는 거 한 6, 7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창고에 잠궈버려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다 소진되려면 앞으로 빨라도 7, 8년 걸려요. 그러니까는 그 7, 8년 동안에는 저 많은 물량이 저거 언제 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격 상승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 계속 신규 물량이 나와서
타는 거잖아요, 시장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인데. 근데 사실 이 물량만 다 소진이 되면 또 장점도 있어. 뭐냐 하면 수수료로 받는 XRP는 최소각시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다 소진되면 그때서부터는 인플레이션 코인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코인으로 바뀌어 성격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코인으로. 이런 게 지금으로 봐서는 약점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약점을 거론하려면 중앙화돼 있어가지고 해킹이나 보안에 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뭐 그러한 특별한 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노드수가 많고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노드수 자체가 이렇게 작으면서 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약점인 거죠. 2017년 불장이 났을 때 알트코인 평균 상승률이 700%였어요. 7배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리플 상승률은 얼마나 되시는 줄 압니까? 평균 7배, 8배 올랐으면 뭐 한 2배, 한 15배, 20배? 자그마치 64,000%가 올랐어요. 즉 640배가 올랐어요. 640배요? 네. 처음에 0.001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원도 안 되던 게 그 불장 그 다음에 3.8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640배가 하여튼 오른 거예요. 그때 성공한 사람들이 리플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어떤 해프닝 단계가 있었는데 2013년에 우리나라 다단계 업체들이 그 당시 리플이 한 5원 할 적에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시연도 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어수룩한 사람들 특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한테 그 당시 개당 5원 하던 리플을 한 30원씩에 팔았어요. 그건 그 사람들은 6배나 폭리를 보면서 판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채 들어오기 전이에요. 2013년 경이니까 아마 그때 이제 빗썸이나 이런 데가 막 시작하려던 그 시기야. 그랬던 게 2017년 불장 때 그렇게 640배가 오르면서 이 사람들이 최성공대열에 들어간 거야. 아, 그치. 내가 6배 사기당해서 당했는데 떼돈번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찰력을 가진 성공 미담 선구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2020년 소송이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최리플이 상패를 당했습니다. 거래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미국 지역에는 판매를 안 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팔아도. 그런데 우리의 그 성공 투자한 사람들은 의리를 지켜가지고 그때도 리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상폐돼가지고 정보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미국의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리플이 해외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 리플 스스로도 그 당시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아시아와 중동과 중남미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도 죄 그쪽에서 뽑았어요. 요번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회귀한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직원들을 뽑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연의 미국 코인이다 라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때 상폐당한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의리를 지켜가지고 이거 리플을 계속 끌고 갔어요. 그래 그 당시 전체 거래량의 한 40% 이상이 원화로 거래됐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지킨 거야. 그 시기는. 지금은 미국 시장이 커져가지고 우리 거래량이 한 20% 내지 25% 그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30-40%가 넘었어요. 한국인들이 포기하고 다 던졌으면 이제 끝나는 거였네요, 회사가. 끝난다고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겠죠. 그렇죠. 리플로서는 힘든 시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리플을 의리를 지켜주고 의리 지켜주고 응원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리플에 대한 팬덤이 우리는 강하게 형성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 영광스러운 성공 기간을 한번 가졌었고 그 다음에 계속 리터 속으로 힘들었는데 요번에 다시 해가지고 지금은 리플 보유한 분들이 큰 손해를 보신 분은 없고 대부분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신 분은 이익을 실현한 상태죠. 그쵸. 그 2017년에 30원 하던 게
640배가 올라서 뭐 3.8달러 뭐 이렇게 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얼추 그 가격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최고점에 재수없게 물리셨더라도 버텼으면 이제 최소 본전은 왔다. 조금 싸게 하시면 이득 구간인 거고.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보유자들은 아마 이익 실현 구간에 다 와 있어요. 그럼 리플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그 미국에서 쫓겨난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버텨서 먹여 살린 건데 리플 회사는 우리나라한테 잘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리플은 한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은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 행사 때도 와가지고 앞으로 디파이나 RWA 사업을 아시아 전략을 한국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리플 보유자들이 우리도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하자라는 것도 리플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리플을 갖고 있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맡겨서 그 이자 수익 농사도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단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디파이 쪽에 지금 들어온 돈만 1억 3천만 불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질 겁니다. RWA 쪽에도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싱가포르 DBS 은행이 이제 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리플은 그동안 보유하면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여겼는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돼서 스테이킹 이자 농사를 하게 되면 이게 유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겁니다. 리플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리플의 탄생 비화서부터 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의 리플의 위치, 앞으로 이제 리플의 성장 전망,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전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리플의 그 탄생 비화 그 부분은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썼는데 그 부분 재밌어요. 출판사에서 지금 사실은 분한테는 제가 그 유료 멤버십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달치 즉 보름 동안 무료로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특전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10월 27일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 초청장도 발부가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리플에 대한 거는 거의 모든 걸 이 책 속에 담았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벌써 20개 이상의 글로벌 거래소에서 RLUSD가 채택되고 있고 많은 페이먼트 시스템의 RLUSD가 결제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점점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지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페이팔과 리플이 하려고 하는 그 궤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 구도가 아닌 뭔가 융합이 돼서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서클사, 리플사, 테더사 경쟁 관계이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 똑같은 세력들이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메인넷 그런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저는 디지털 다이아몬드라고 XRP를 표현하는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사이에 저는 리플 빅뱅 해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5년 뒤에 300조 달러 시장에서 약 14% 15% 정도를 리플 네트워크가 이제 차지했을 때 100배 정도의 수익을 5년 안에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죠.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RLUSD가 점점 더 기관의 신뢰를 받게 될 거예요. 일단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요즘에 많이 취하고 있어요.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레일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회사도 2억 달러에 인수했고 얼마 전에는 히든로드라고 하는 브로커리지 회사를 또 13.5억 달러에 굉장히 이 암호화폐판에서는 가장 큰 M&A 인수합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사는 본인들이 IPO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뭔가 계속 사들이면서 본인들의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본인들이 만든 RLUSD라고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관의 채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20개 이상의 글로벌 거래소에서 RLUSD가 채택되고 있고 많은 페이먼트 시스템의 RLUSD가 결제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점점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지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페이팔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페이팔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결제에 대한 혁신을 하기 위해 나온 거잖아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피터 틸이라든지 지금 현재 또 크립토 차
카드 부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 그 사람도 이제 페이팔의 마피아다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일 정도로 페이팔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페이팔과 리플이 하려고 하는 그 궤는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경쟁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블록체인을 탑재한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과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 두 가지 기술력으로 아마 전 세계 송금 파이프라인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페이팔의 창시자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리플이 과거에는 이름이 오픈코인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2004년에는 리플페이로 시작했다가 오픈코인, 그 다음에 이제 리플사로 바뀐 건데, 2013년서부터 굉장히 초기부터 그 페이팔의 창시자인 피터 틸이 본인이 운용하는 VC,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리플사의 그 오픈코인 시절 때부터 초기부터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 구도가 아닌 뭔가 융합이 돼서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사실 과거서부터 많은 회사에서 블록체인을 탑재해서 전 세계의 국경 간 결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죠. 이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우리가 정보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의 바다,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과 AI가 융합되면서 돈까지 빠르게 이동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이제 그 중심에 뭐 페이팔도 있을 거고, 리플사도 있을 거고, 뭐 서클사도 어떻게 보면 그 궤를 같이 하는 회사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 뒤에 뒷배를 봤을 때 대주주라든지 초기 투자자라든지 창업자들, 파운더들을 보면 사실상 약간 좀 연결돼 있는 유대계 자본과 연결된 그런 세력들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페이팔 같은 경우는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재단과 손을 잡으면서 이미 소매 결제에 대한 어떤 혁신 부분을 권장하고 있고, 또 페이팔에서 찍어내는 PY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메인넷, 솔라나 메인넷,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점점 국경 간 송금에 대한 어떤 파급력,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결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의 망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결국 좀 더 큰 그림으로 청사진으로 본다면, 이 스위프트 망 자체가 어쨌든 모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의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지금 그 스위프트에 대한 그 시스템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표준을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완전한 대전환기가 올해 연말 정도의 타임라인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확히 날짜는 11월 22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ISO 15022에서 20022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송금의 거액 결제부터 해서 소액 결제, 모든 금융 서비스 자체가 블록체인이 탑재되면서 국경 간 송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리플사가 구현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등록 관리 그룹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페이팔, 서클, 리플 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웹 3.0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하는 가치의 인터넷 시대를 리플의 기술력을 차용해서 원천 기술을 쓰면서 바꾸려고 하는구나라고 크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 리플사죠. 리플사에서 만든 하나의 레이어 1이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XRP 레저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서 네이티브 코인으로 쓰이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 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XRP다, 리플이다, 사실 뭐 통용해서 부르긴 해요. 업비트에서도 XRP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리플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같이 부르긴 하는데, 그들의 메인 하나의 이제 프로핏 모델, 그들의 이제 정말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상품이 뭐냐면 리플 페이먼트라는 거거든요. 리플 페이먼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원화를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원화를 리플로 바꾸고 그 리플을 굉장히 빠르게 미국으로 보냅니다. 3초에서 5초면 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미국에 도착한 XRP 리플을 다시 달러로 바꾸는, 요런 게 이제 리플 페이먼트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기존 스위프트 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뭐 그런 은행에 보낸다고 했을 땐 은행끼리 장부놀이를 하기 때문에 돈이 뭐 어플상에서 30-40분이면 물론 가겠지만 사실상 진짜로 돈이 이동되는 걸 보면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이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가 그런 선진국 말고 아프리카의 뭐 짐바브웨 같은 곳에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미국을 거치고 또 유럽을 거치고 어디를 거쳐도 짐바브웨로 넘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중개은행이라든지 환전은행이 중간중간에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수수료 자체도 많이 들죠. 비효율적인 부분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사이에 이제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소각되면서 빠른 메커니즘, 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뭐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라든지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이라고 손꼽히는 딜로이트 같은 곳에서도 리플에 대한 결제를 이미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XRP가 한번 거래될 때마다 0.00001개의 XRP가 소각돼요. 굉장히 미량 소각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거의 무료 수준인 건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 희소성이 증가하는 자산 클래스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소각하냐면 이 무자비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XRP 어느 정도의 양을 소각하게끔 그런 외부자의 공격이라든지 스팸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소각하는 메커니즘이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1000억 개로 딱 고정돼 있고요. 계속적으로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될 때마다 0.00001개씩 소각이 된다. 근데 이제 많이 리플 XRP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1000억 개가 지금 공급량인데 0.00001개 그거 소각해서 언제 다 사라지냐. 지금까지 소각된 양을 보면 한 1400만 개 정도 소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은 1000억 개 중에 1400만 개 0.014% 정말 뭐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너무 미미한 수량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 리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리플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단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 타겟팅하는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커질 것 지금 현재도 벌써 하루에 5조 달러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스위프트 망 자체를 리플 네트워크가 거액 결제를 차지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1000억 개가 좀 부족한 수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도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송금을 할 때 XRP가 어쨌든 미량 지금 0.000 이렇게 소각된다고 했는데 XRP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또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XRP가 정말 뭐 $10,000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정말 $10,000가 된다 한들 $10,000면 뭐 대략 1,400만 원 정도 되죠. 그걸 0.00001개로 계산했을 때 대략 수수료가 140원 정도가 나와요. 140원이면 뭐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XRP 같은 경우는 하위 단위가 존재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하위 단위 사토시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XRP 같은 경우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드랍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스위프트 망 자체 앞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역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XRP의 하위 단위를 먼저 이거를 예측하고서 그들이 설계해놨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발행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이거를 발행량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무한 발행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찍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소각을 할 수 있다면 총량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올라서 수수료가 비싸져서 XRP를 안 쓰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작은 단위가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작가님? 그렇죠. 저는 XRP가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유틸리티, 쓰임이죠. 쓰임, 활용성. 이 활용성 측면에서는 전체 암호화폐 중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탑급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국제 송금망 그 스위프트 자체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격 표준 자체는 리플 네트워크가 이미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XRP가 그 CBDC의 세상에서 도매용 결제에서는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우리가 천천히 개념부터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금 PD님께서 질문 주신 것들 있잖아요. 서클 쓰지, 테더도 지금 너무 잘 나가는데 왜 굳이 리플 XRP를 쓰겠어? 이렇게도 질문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가끔씩은 뭐 이런 질문도 주세요.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국제 송금 하려고 또 그들만의 스테이블코인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리플 XRP를 쓰겠어?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USDC라든지 USDT, 뭐 서클과 테더의 총 점유율만 따졌을 때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흥행하고 있죠. 또 우리 개발도상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음료수를 뭐 테더로 결제한다.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일한 임금을 본인 자국으로 돈을 보낼 때 테더를 통해 보내니까 매우 빠르더라. 왜 빠를까요? 테더가. 왜 빠르냐? 트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빠른 거예요. 결제할 때는 트론 네트워크를 쓰고 또 이더리움 망 위에도 올라와 있고 솔라나 망 위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때는 이 USDC나 USDT가 어떤 블록체인 망 위에 이제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레일. 어떤 기찻길 위에서 이 USDC랑 USDT가 왔다 갔다 거리냐 그거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USDC 같은 경우는 리플 원장을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USDC라고 하는 코인이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 올라와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거래가 될 때마다 XRP가 소각될 수가 있어요. 자, RLUSD는 리플사에서 찍어낸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똑같이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메인넷을 지원해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 메인넷 하나의 레일을 지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당연히 리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메인넷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처럼 USDT, USDC, 우리 RLUSD, 뭐 PYUSD 요런 굉장히 많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망 위에서 주조되는지를 일단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망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더리움 망 위에 뭐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면 거래가 일어날 때, 스마트 컨트랙이 일어날 때 이더리움에 소각되고요. 솔라나망 위에 이게 올라가면 솔라나가 소각되고, 뭐 리플 원장은 XRP가, 스텔라 네트워크는 스텔라 루멘이 소각되거든요. 일단 이런 것처럼 물론 경쟁하는 거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고 USDC, USDT 이런 여러 가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요런 망들 위에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이게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 메인넷, 솔라나 메인넷, 리플 원장 메인넷 이렇게 계속 선택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네이티브 코인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암호화폐 시장도 커지겠구나. 일단 이 커플링 되어 있는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좀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클사, 리플사, 테더사 경쟁 관계이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 그 초기 투자자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유대계 자본 세력들이 서클사를 만들고 리플사를 만들고 테더를 만들었는지 보면 똑같은 세력들이 만들었습니다. 서클사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로부터 시작됐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우리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죠. 금융의 최고 우두머리 세력인 그 세력들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민간 기업이어서 USDC를 찍어내고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 USDT, 물론 뭐 중국계 쪽에 이제 뭐 USDT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상 중국 자본도 들어가 있지만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코인베이스 벤처스, 크라켄 벤처스, 또 심지어 영국의 사모펀드의 자금까지도 테더의 뿌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연준의 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를 만들었던 그 유대계 자본의 세력들, 달러 이전에는 우리 기축통화가 뭐 영국의 파운드화였고 그 전에는 네덜란드의 길더였고 그 전에는 뭐 17세기,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스페인의 은화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득권 세력들이 항상 그 패권을 가져오면서 달러를 지금 현재 만들었고 헤게모니를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춘추 전국 시대를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들의 뿌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정말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 뭐 서클이 쓰일 수 있고 테더가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리플 네트워크가 이미 그 스위프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만든 표준 ISO 2002와 연결되어 있고 이미 표준이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국제 송금 파이프라인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큰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메인넷 그런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리플 원장이라고 아까 제가 레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이제 XRP가 소각이 된다. 근데 리플 원장 이 XRP 레저는 탈중앙화된 누구나 다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이건 레이어 1이라고 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이제 여기서 리플사가 끄집어낸 거야. 뭘 끄집어냈냐면 그 허용된 기관들만 돈을 이동할 수 있게끔 특수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네트워크가 리플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 원장인 이 레이어 1에서 조금 이걸 뜯어서 파생으로 만든 하나의 레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은행끼리의 송금망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XRP가 활용된다, 없어진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위에 올라가는 게 꼭 XRP일 필요가 없이 테더가 올라가도 되고 서클의 USDC가 올라가도 되고 그렇게만 되면은 XRP가 소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플렛을 썼을 때 리플 페이먼트를 썼을 때 내가 원화를 보내든 뭐 테더를 보내든 서클의 USDC를 보내든 네. 비트코인을 보내든 다 상관없이 그냥 중간에 매개체 역할로 XRP만 소각되는 거지 어떤 매개체든지 다 양방향 시스템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서클 테더사가 크니까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XRP 리플사가 기업 간 경쟁에서 질 거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테더를 많이 쓰든 비트코인을 많이 쓰든 이 말씀하신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만 그게 전송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리플은 돈을 벌고 소각을 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위에 레일 위에 올라가는 기차가 어떤 기차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레일을 많이 다니느냐가 핵심인 거네요 결국에는. 그 레일이 일단 채택이 돼야겠죠. 앞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레일이 돼야 되고 네. 그 레일에서 소각된 코인이 이제 더 가치 반영이 일어나겠죠. 네. 일단은 그 ISO 2002라고 하는 표준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표준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ISO는 우리 국제표준화 기구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뭐 콘센트도 110V 있고 220V 있듯이 각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표준들을 제정하는 기구예요. 거기서 이제 금융에 대한 코드를 원래는 7775였다가 이게 15022 그 다음에 2004년서부터 새롭게 제정된 20022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이면 완전히 이 코드로 전환되는 시기가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리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인 등록관리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페이먼트 결제위원회라든지 그런 저명한 회사들과 함께 이제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는
거지, 단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펀더멘탈을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영국을 대표하는 스탠다드 차타드, 스페인의 대형은행 산탄데르와 같은 이런 대형은행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형은행들이 다 리플렛 거버넌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리플렛을 물밑에선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거액 결제 송금을 할 때 이미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XRP가 소각되는 구조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인터뷰 갔을 때 워렌 버핏이랑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대주주가 버크셔 해서웨이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이 또 워렌 버핏이니까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랑 연관지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그가 가장 많이 기부했던, 지원했던 재단이 하나 있거든요.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맞아요. 네, 빌 게이츠 재단이고, 그 빌 게이츠 재단도 2017년서부터 모잘루프 재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금융에 대한 포용성의 시대를 만들겠다.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금융에 소외된 사람들까지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금융에 대한 어떤 인류애적인 되게 좀 평등한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한 그 재단이 있거든요. 모잘루프라고. 그 모잘루프 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 싱가포르의 통화청,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 구글의 자금도 들어가 있고, 또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는 록펠러의 자금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유엔 기구도 여기 다 껴있고요. 근데 거기서 단 하나의 블록체인 회사와 같이 손을 잡고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리플사고, 리플사에서 고안한 인터레저 프로토콜, 금융끼리의 연결고리, 2015년 10월 달에 리플사가 고안한 기술력이거든요. 지금 이 기술력 자체 꾸준히 업그레이드된 버전 4가 최근에 스위프트망에 모잘루프 재단 측에서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ISO 2002 지금 뭐 그런 시대가 온다곤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아까 RMG라고 하는 등록관리그룹도 리플렛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잘루프 재단,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빌 게이츠를 필두로 한 그 재단에서도 지금 금융 포용성 시대를 만들기 위해 리플렛 기술력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과거의 연준의 패스터 페이먼트 카운실, 신속결제위원회라고 해서 그들도 알고 있어요. 국경 간 결제가 굉장히 느리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사와 함께 파일럿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런 보고서라든지 핀테크 논문들이 너무 많고,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기준을 어디다 잡냐면 뭐 트럼프에 잡고 이런 게 아니라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IMF, 국제통화기금, 이런 국제기구들을 잡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스위프트가 하라는 코드, BIS, CPMI라고 하는 시장결제인프라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방향성에 놓여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면, 아, 국경 간 결제 송금에는 리플 네트워크 쓰겠네, XRP가 소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 하지만 대중들은 소송 때문에 5년 가까이 눌러서 리또 속이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치 코인 아니냐,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이거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겉핥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코인인 건 맞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극상인 건 맞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소송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정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기관의 채택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사이에 저는 리플 빅뱅해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이제 리플 빅뱅인 건데,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해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거는 뭐 뉴스에 집중하고 뭐 누가 뭘 팔았고 고래들이 뭐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이런 거에 집중하면 절대로 오래 가져갈 수 없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XRP에 이제 막 처음 들어보셨거나 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올라가니까 나도 좀 투자해볼까 하신다면 XRP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적금 한 달에 10만 원씩 은행에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DCA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뭐 한 달에 10만 원, 뭐 일주일에 5만 원씩.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조금씩 사거든요. 주기가 짧을수록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높다라는 이런 논문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바이 더 딥, 그렇게 좀 천천히 여유롭게 적금형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급등장이 왔을 때 그럼 계속 그냥 가지고만 있고 계속 모아야 되냐? 저는 오히려 또 그거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사이클 투자라고 해서 알트 시즌이 왔어. 갑자기 뭐 10,000원이 넘어가네? 조금은 팔아야 되겠죠. 현금화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재테크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한 50% 정도는 5년, 10년 보고 그냥 가져갈 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VC들, 뭐 앤드리슨 호로이치라든지 뭐 펜타라 캐피탈 이런 쪽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구글, 뭐 산탄데르, 스페인의 대형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일본의 SBI 홀딩스. 근데 그 SBI 홀딩스가 리플의 지분 대략 8.7%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뿌리를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리플은 골드만삭스랑 싸우면 어떡해요, JP모건이랑 싸우면 어떡해요
생각해요. 사실 대주주가 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그대로 와서 리플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 경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과정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들어와 있구나. 왜 도널드 트럼프가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만들었을까? 이건 하나의 시대적 방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카말라 해리스가 됐어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대적 방향성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안들이 통과되는 시대는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속도의 차이였을 뿐 이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었겠다고 보시는 거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침대 업계 유명한 침대 회사들 보면 이게 형제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브랜드는 다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메이저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쪽은 다들 경쟁으로 겉보기엔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같은 투자자다. 서로 공멸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뉴스 보니까 뭐 서클이랑 리플 싸우는 것 같다. 맞아요. 아니면 뭐 체인링크랑 스위프트랑 손잡았네. 그럼 체인링크 써야지 왜 리플을 쓰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 대주주가 누구고 유착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파트너십이 어떻게 되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기사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일 수가 있겠구나. 하나의 틀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XRP가 지금 뭐 증권이라는데 SEC에서 그 지금 유명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 심의에 휘말려가지고 5년 동안 지금 거의 리또속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근데 리플사는 세계 경제 포럼이랑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었지? 어떻게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재무부 장관 했었던 로사리오스가 리플사 임원진으로 합류했지? 어떻게 리플사가 만들어낸 RLUSD가 갑자기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리플의 스웰 행사, 이 작은 스타트업 행사에 나스닥의 회장이 올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 이거 범상치 않은 회사인 것 같은데 초기 투자자가 누구지? 어떻게 여기랑 손을 잡고 있지? 어떻게 빌 게이츠 재단의 채택을 받았지? 이런 걸 보면서 달러에 대한 역사, 그 전에 유대계 자본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 리플이라는 회사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망을 설계하고 가장 큰 유틸리티, 저는 디지털 다이아몬드라고 XRP를 표현하는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코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책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가격적인 부분은 저도 뭐 당연히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의 7년 반 정도의 시간을 눌려왔거든요. 네. 사실상 저번 사이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8천만 원이었다가 지금 뭐 거의 1억 원 중반대 1억 6, 7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XRP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저저번 사이클의 고점 한화 기준 5천 원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차트적 패턴을 크게 길게 보면 삼각 수렴 패턴을 너무나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라는 건데 정말로 어느 정도의 파급이 보여질지 또 그만큼 갑자기 붕괴가 온 이후에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점 얼마나 또 크게 끌어올릴지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서 XRP를 저는 좀 천천히 분할 매도로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5,000원이다 7,000원이다 만원이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오히려 또 그 가격만 보고 들어오실까봐 좀 조심스럽고요. 오히려 이런 리플사의 행보라든지 XRP에 대한 유틸리티 펀더멘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5년 뒤 정도를 한번 좀 바라보면 어떨까. 왜냐면은 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힌트를 하나 좀 제공해 줬었거든요. 5년 안에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약 14%를 리플렛이 차지를 하면서 XRP가 활용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봤을 때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대략 156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2030년 정도 많은 경영 컨설팅 펌에서 바라보고 있는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배 정도 성장한, 왜냐면 모든 것이 조각 투자, 이렇게 또 지분 투자가 가능해지는, 부동산도 코인으로 살 수가 있고 뭐 이런 예술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더 큰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올 것이다. 이런 코인으로 결제되는 영역도 스위프트만과 통합되게끔 이미 다 파일럿 테스트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5년 뒤에 300조 달러 시장에서 약 14% 15% 정도를 리플 네트워크가 이제 차지했을 때 우리가 파이썬이나 AI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공격적인 수치로는 대략 500달러 정도, 보수적으로는 한 100달러 정도가 나와요. 그걸 평균치로 해서 한 대략 300달러 정도를 잡으면 지금 가격이 한 3달러, 3.5달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0배 정도의 수익을 5년 안에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뭐 한 달 뒤, 이번 하반기, 내년까지 XRP가 얼마 가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 요 정도의 큰 파급력이 있을 정도로 이 시장 캐파가 워낙 큰 부분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비전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코인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차세대 금융 인프라다. 거기서 이제 활용되는 코인이 XRP 코인이다. 이런 마인드셋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XRP가 뭐 가격이 매력적이고 뭐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건데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리플사가 본인들이 은행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OCC,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우리 은행 할게요. 은행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사의 RLUSD 같은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미 뉴욕 금융서비스청이라고 하는 NYDFS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감사를 통해서 지급 준비율 자체를 맞춰가고 있고 지니어스 액트 법안, 그 이제 미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1 현금으로 등가 비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RLUSD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또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 블루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도 받으면서 기관의 신뢰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뉴욕 멜론은행에서 RLUSD를 수탁해주겠다. 우리가 제3자에 대한 감사를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수탁은행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 리플사가 지금 OCC를 통해서 은행 할래요 신청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리플사가 발행한 RLUSD가 기관의 채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뭐 뉴욕 멜론은행이나 스위스의 아미나 은행이나 트랜사카 같은 결제 페이먼트 면에서도 계속 채택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이 RLUSD가 리플 원장 위에 주조가 되기 때문에 결제가 일어날수록 XRP가 소각이 되는 구조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리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수탁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거든요. 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연준의 마스터 계좌 이게 만약에 신청돼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RLUSD에 대한 준비금 자체를 연준에 직접적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그냥 연준이 고안하고 있는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RLUSD가 점점 더 기관의 신뢰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백엔드에는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XRP가 계속 소각되겠죠. 저는 결국에 지금 현재 SEC 신임위원장인 폴 애킨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크립토 정책 보고서의 큰 판을 보면 점점 연준에서도 평판 리스크를 없애고 있고 블록체인 회사들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기조에 있거든요.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디뱅킹 문제를 해소시키겠다. 디뱅킹이라고 하는 건 시중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했을 때 지금까지 그걸 다 금지시키고 막았어요. 그걸 이제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나도 그런 거 안 하겠다. 이제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겠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대출 상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금 큰 시대적 방향성을 보고 SEC의 움직임, 백악관 크립토 정책 보고서를 봤을 때 연준에서 이 리플사의 이 마스터 계좌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점 RLUSD에 대한 기관의 채택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결국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까지 상장이 되면서 그 백엔드에는 XRP가 더더욱 크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토대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인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언제쯤 이걸 승인을 시켜줘서 리플사의 위상을 높이고 XRP에 대한 유틸리티를 크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올해 연말 11월 22일 날 스위프트 망자체가 블록체인을 탑재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좀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그 스위프트에서 공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ISO 2002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건 승인은 시간 문제인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뭐 더 시간이 연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법정 리스크는 거의 4년 반을 넘게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가격 향방 자체는 앞으로도 또 리플은 리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는 똑같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오를 그렇게 먹는 거죠. 왜냐면 그 유대계좌본에서 금융 엘리트에서 만든 코인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정말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뭐 끝났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끝났고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는 블랙록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했거든요. 지금 21 쉐어즈나 위즈덤 트리나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많은 자산 운용사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 블랙록이 움직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는 좀 블랙록도 신청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게 하나의 또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블랙록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블랙록의 승률이 지금 워낙 SEC에 비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신청하는 족족 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사실 현물 ETF가 나오는 판국에 또 SEC가 소송이 들어간다? 사실상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실 지금까지 현물 ETF 시간 끌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소송을 활용한 것뿐이지 이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블랙록이 지금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보다는 조금 더 기관의 채택과 현물 ETF에 대한 활로가 뚫리는 거, 스위프트 방 자체가 바뀌는 거,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정말 승인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유틸리티가 커지는 거를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이라는 국가가 리플이랑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한국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이제 리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본의 SBI 회장은 이런 말을 했었죠.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SBI 그룹 같은 경우는 2016년서부터 SBI 리플 아시아라고 하는 합작회사까지 만들었었어요. 또한 최근에 SBI 그룹에서 비트코인과 XRP 두 가지를 추종하는 듀얼 ETF 상품을 준비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비트코인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XRP를 묶음 상품으로 ETF를 신청했거든요. 지금 SBI에서. 물론 일본의 금융서비스청에서 언제쯤 승인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이정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한 SBI를 필두로 한 SBI 리밋이라고 하는 국제 송금 회사라든지 그 산하에 있는 신세이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에서 현재 실제로 리플 네트워크를 필두로 한 리플 페이먼트를 활용하고 쓰고 있어요. 연간 결제 규모가 거의 700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에서 정말 XRP 리플 네트워크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고 또 과거부터 리플과 함께 만들었던 머니탭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이제 슬슬 상용화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정표를 봤을 때 일본에서 조만간 XRP를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또 플러스 알파로 일본의 대형 부동산 회사인 오픈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부동산을 살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도지코인을 승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지코인, 시바이누 꾸준하게 지금 기관의 채택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이 사실 이제 미 국채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미국이랑 이제 뭐 1985년대 플라자 합의 때부터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는 미국의 뒤에 딱 붙어가지고 좀 그들끼리 계략을 펼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사실 그들이 만들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미 국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일본이 던지고 있거든요. 왜 던지냐 보면 달러에 대한 헤게모니가 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가 저는 XRP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반의 리플 회사이자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XRP에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일단 이름부터 뭐 이거 리플이야 뭐 XRP야 이것도 잘 모르겠죠 일단. 회사가 리플이고 코인 이름이 XRP 코인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또 리플 원장이라는 게 있고 또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리플 페이먼트가 있네. 맞아 너무 많아요. 또 ODL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 뭐 이게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 퍼드성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에스크로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리플사가 2017년 연말부터 XRP의 총 공급량인 55%인 55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에 잠궈놓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마다 10억 개씩 은행한테 대여 또는 판매를 해서 너희 한번 우리 ODL 서비스 이 리플 페이먼트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하는 게 이제 에스크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보면은 뭐야 매월 1일마다 리플 10억 개씩 물량 풀린다던데 맞아요.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상 이 에스크로 물량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은 계속 뭐 리플사가 물량을 파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끼리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것 플러스로 여기 안에는 지금 메커니즘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토큰화할 때 굉장히 거래 청산이 원활하게 가능하게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크로 물량이 약간 중앙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미국 재무부라든지 행정부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가능성. 왜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거기에 XRP를 편입시켜놨는지 정말로 리플과 SEC의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정말 달러로 낼지 XRP로 낼지도 한번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에 대한 역사, 개념, 그리고 또 유착관계, 초기 투자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좀 헷갈리지 않고 본인만의 확신과 내공으로 정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리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회사고 거기서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자 탈중앙화되어 있는 레일이 리플 원장, XRP 레저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이 XRP 코인이다. 그 리플 원장에서 국경 간 송금을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설계한 네트워크가 바로 그 솔루션이
리플 네트워크고 이게 지금 스위프트와 연결돼서 ISO2002 메시지 표준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 ODL망, 온 디맨드 리퀴디티라고 해서 주문형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리브랜딩이 돼가지고 리플 페이먼트가 됐는데 모든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이 이 리플 페이먼트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우리가 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리플사의 비전인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 자체를 이 XRP가 소각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고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비전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